18차 비상대책위원회를 발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소상공인 4명 중 3명꼴인 75%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3%는 직원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국내 고용의 25%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끝내 최저임금 10.9% 인상안을 도시했습니다. 이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고용 문제가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형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500만 명으로 전체 취업 노동자의 25%에 달합니다.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11.8%, 프랑스의 10.6%, 미국의 2.7%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노동 생산성과 시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시장 자율로 결정돼야 할 임금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과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구도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익위원 9명 중에서 4명은 정권 편향적 인물이고 1명은 사실상 근로자위원인 상태에서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거듭 묻습니다.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까지 두고도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모른 척 하실 겁니다. 자영업자의 호소를 대통령이 직접 듣겠다고 퇴근길 호프집 미팅까지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보여주기식 쇼였던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국민적 갈등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 지사의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 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습니다. 특검팀의 압박을 하려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선거 결과를 뒤흔들 의도로 여론 조작을 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사범, 이러한 범죄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러한 드루킹을 민주당 스스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만들어졌고 허위범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이에 연관된 공범입니다. 그럼에도 정식 소환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제히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수사를 지켜보며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허익범 특검은 모든 사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경의 부실수사, 은폐 의혹 등입니다.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나라 정의를 수호한다는 사명을 갖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기업과의 현안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의 투자를 구걸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대기업은 투자 요청도 해서는 안 되는 악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그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 근대적인 경영 행태 또 일부 오너가들의 어처구니 없는 갑질 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장서서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 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없이 한국 경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 당국의 수장이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서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에게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는 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까?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투자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면 그것은 국위 선양이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 구걸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이러한 저급한 인식에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보낼 것입니다.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에 보태서 천박한 수준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까지 청와대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 경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는 대기업 오너들을 만나서 경제를 얘기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재판하면 됩니다. 정치와 행정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경제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사 구걸이라고 비판받더라도 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요청만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협치내각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의 입각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장관 자리 한두 개 주면서 야당의 입막음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협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치 내각을 위해서는 입각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당과 당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정기적인 영수회담, 선거구제 개편, 개헌 문제, 소득주도 성장 등에 관한 정책 변화 등에 관해서 청와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내각의 참여 여부와 관련 없이 진정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 활동에는 진심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에 청와대가 즉각 부인했지만 이런 방식의 야당 간보기, 야당 내 분열 책동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심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 부분을 제외한 2017년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5년 대비 0.9% 상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5년 대비 0.6%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적정임금 상승률은 생산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심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위원회 책무는 대통령 공약 이행이 아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분배 몫을 늘리더라도 경제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야 경제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과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익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가진 인사가 선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주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그 정책 브리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관련 입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제안들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8월 4일 활동을 마친 국가교육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결과 지금 중학교 3학년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단일화 마련 실패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고교 내신,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등이 복잡하게 있어 전문가조차 다루기가 쉽지 않은 대입제도 개편을 49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에 짧은 기간 학습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부터 예정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단계 하청이라는 비난까지 들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3일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한쪽으로 밀어붙이듯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인 걸 정확히 보여줘 오히려 의미 있었다고 말해서 우리는 정부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입제도의 설계와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단기적 교육으로 비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 걱정이라고 토로한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차지하는 사안들에 대해 공론화라고 말하는 인기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입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내놓고 시민 등에게 점수를 매겨달라고 요구한 이번 대입 제도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지는 정치가 아닌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만행을 어디까지 이어갈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더 이상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교육부를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 학교 폭력 대책, 유치원 영어 수업 금지 등 민감한 교육 사안이 줄줄이 시민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부풀어오는 민의 속에 던져진 책임없는 국가 운영이 어떠한 부작용을 만들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리즘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 대입 개편 혼선에 김상곤 교육감은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의 비난까지 듣는 교육부의 수장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김상곤 세대를 두고 중3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10년 전 이해찬 세대보다 더 불행한 역사상 가장 방향성 없는 희생양 세대라고 합니다. 이 절규를 이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연일 터지는 사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수입차 BMW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 대꼴로 화재 사고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제야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6일 43개 차종 10만 6천 대에 대한 리콜 시행을 했습니다. 첫 화재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한 후 리콜 확정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4일에는 안전 점검을 받은 차량이 불이 나 현재 리콜이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을지는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은 해결나 화재가 날까봐, 시민들은 혹시 엉뚱하게 피해를 입을까봐 주차장 진입을 막고 있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일가족 4명이 도요타 차량 급발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도요타가 오히려 기기결함 의혹을 부인하자 바로 미 상원과 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페달 게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도요타는 1,000만 대 가까이 리콜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1조 7천억 가까이 배상하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지금 BMW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행태는 할 거 다 했다는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더 답답한 건 국토부의 대응입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나며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운행 자제 권고라는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만을 내뱉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BMW, 무능한 정부, 합작품의 모든 피해는 결국 또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콜 제도를 개선하고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자동차가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유명무실한 피해 구제 시스템을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수술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BMW 화재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복 내용을 피하고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정부, 그리고 아마추어 정부로 국민들 속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집값은 치솟았고 애꿎은 지방의 집값만 폭락했습니다. 집값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시킨 것입니다. 부동산 대참사를 불러왔던 참여정부의 시즌2라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강남 4구의 집값은 10% 이상 올라갔고 서울 전체 평균 집값은 6.6%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섣부른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 폭등시키고 국토부 장관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을 보면 거제, 창원, 울산, 경주 등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칫 부동산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하고 일부 투기 우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미분양 해소 등 침체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워주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만 합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을 향한 실효성도 없는 엄포만 놓을 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양극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BMW 화재 문제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BMW 차주분께서는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국토부 장관도 아닌 차관의 아니란 발표, BMW 차량 주차 금지라는 건물주의 경고문, 정부와 건물주 과연 어느 쪽이 훨씬 더 한 수 위의 권위와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번 BMW 차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스스로의 권위와 책임을 낮춤으로써 건물주의 권위를 격상시킨 것입니다. 남의 차의 피해를 생각하고 건물의 피해를 생각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한 건물주는 정부보다 한 수 위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대여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린 자동차 공유 업체 역시 고객의 안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각을 해보기나 한 것인지 과연 의문이 듭니다.
올해 BMW 화재 건수가 총 28건이라고 했다가 부랴부랴 31건이라고 수정해야 했던 국토부가 BMW만큼 불안해 보입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국토부에게 차라리 건물주에게 한 수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무능력은 외국 기업에게 우리 국민을 공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초대장이 됨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발언자가 없으므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다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